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추석들 잘 보내셨죠? 잘 보내셨어요? 네. 너무 외롭게 보냈습니다. 외로워. 혼자 있는 추석.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네요. 안 어울리죠, 외롭다는 말. 즐기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외로웠고요. 역시 추석,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이런 때는 또 with family 가족과 함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일당백 보면서 그렇게 추석 보냈다는 말씀 올리고 싶네요. 네. 네. 책으로 가야 되겠지요. 네. 네. 자, 오늘은 말입니다. 아주 도발적인 책. 오, 굉장히 불편하거나 좀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돈, 종교 종교. 이거 두 개 딱 결합해버리면 너무 기분 나쁠 얘기잖아요. 네. 조에서 또 쪽쪽 빨아먹죠. 자, 오늘 책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와 돈이 결합되면 네. 흑역사가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종교의 흑역사. 그 예전에 우리 한번 돈의 흐름으로 읽는 세계사 해가지고 네네. 그때 조회수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회수는 우리가 신경 쓸게요. 병박님 하지 마세요. 바로 그 돈의 흐름으로 읽는 세계사의 저자였죠. 오무라 오지로라고. 이분이 이제 일본 국세청에서 그 세금 조사관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대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세랄까 돈과 관련해 가지고 교회랑 절 뭐 이런데. 네, 뭐 유대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 흑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뭐 이 돈이 어떤 식으로 작용해 가지고 세계 역사를 이렇게 많이 이제 뒤바꿔 왔는지 이거 상당히 이제 좀 흥미 있게 그리고 좀 이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여러 이제 세무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종교 법인 만큼 돈에 욕심을 부리는 곳이 없더라 이거예요. 사실 뭐 우리도 지금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큰 교회나 절이나 이런 종교 시설 관련해 가지고 돈에 관련된 추문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데 네. 참 돈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거죠. 하늘의 뜻이에요. 어디 다녀? 모르겠어요. 약간 그 종교가 그 돈에 대해서 민감하긴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사업이고 다 무슨 사업에 쓰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결국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유대교 같은 이제 유일신의 이제 원류잖아요. 유대교 거기서 이제 기독교, 이슬람이 나왔는데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애초에 어떤 여러 취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되었는지 왜곡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추적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종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종교인이 되겠죠. 혹은 뭐 종교의 교회나 법당이나 성당이나 뭐 이런 데들이 사실은 원래 종교의 그 가르침을 네. 자신들의 그 돈을 위해서 막 왜곡하고 네. 원래 그런 뜻을 한 얘기가 아닌데 그런 뜻인 것처럼 바꾸고 네. 이러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본래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교라든지 이런 모든 종교는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라 이거잖아요. 상부상조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서로 돕고 도운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에게 뭔가 내가 돈이 있다. 그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그 예를 들어 지원을 요청하면 이런 종교의 기본 가르침은 아낌없이 정말 아낌없이 내어줘라 이거고 또 뭔가 도움을 받는 사람은 기탄 없이 꺼리낌 없이 받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서로 그렇게 상부상조를 해야지 서로 간에 평등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런 교환을 한다는 게 우리가 좀 더 이제 성숙한 인간 그리고 서로 더 좋은 존재로 되는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교환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하나의 종교가 제도화가 되고 하나의 교단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거의 모든 종교가 비슷한 패턴을 밟아가요. 이런 것은 종교에 상관없이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이 저 예수님이건 저 뭐 마호메트건 저 부처님이건 제가 볼 때 지금 이 2023년 이런 규모의 교회 혹은 뭐 이런 규모의 성당들, 법당들 이렇게 화려하게 지을 거라고는 저는 그 세 분은
절대 몰랐다고 난 생각합니다. 네, 결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 가봤어요, 막 그 법당 안에 ATM기 막 있어갖고. 네, 요즘에는 그 그래요? ATM기 있잖아요. 이제 녹음도 있었잖아요. 무슨 녹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11조를 눌러주세요. 진짜? 네,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어. 근데 그때 녹음할 때 좀 웃겼거든요. 아, 그래? 이제 그 녹음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왜 녹음을 하냐면요.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네. ATM기로 헌금을 낼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네, 어르신들이. 네, 네. 그래서 정말 친절하고 느리고 네. 이제 그렇게 상단에 있는 오른쪽 맨 위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ATM기가 커스터마이즈드 돼가지고 그렇게 네. 녹음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된 그 거예요. 교회용으로. 네, 교회용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게 네, 시대에 맞춰서 가는 거죠. 아니 뭐 물론 그 편이 그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거 자체가 근데 네. 이런 거를 나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네. 네. 바로 거기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11조라는 게 사실 어떤 식으로 등장을 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역사에도 큰 파장을 미쳤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거리를 둔 영국과 프랑스는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이제 자본주의의 선진 국가가 되었는데 네. 11조를 계속 고수했던 스페인은 결국 몰락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거든요. 오, 좋아, 재밌겠다. 좋아 오늘 한번 재밌겠어요. 용모를 각오하고 한번 갑시다. 네. 자, 한번 가볼까요? 종교의 흑역사 네. 오무라 오지로라는 작가가 쓴 이 책입니다. 자, 뭐 종교별로 이야기가 네. 전개가 좀 되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교의 그 역사적으로 출현한 순서대로 나오는데 유대교가 뭐 아무래도 가장 먼저 네.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면 한 4,000년 전이니까 유대교부터 이야기를 전개를 해보죠. 네. 그러니까 유대교는 지금도 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조로아스터교. 그러니까 현존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뭐 많은 저도 믿겠습니다만 저는 믿거든요. 저는. 큰 종교. 네, 주로. 가장 오래된 종교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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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독교, 이슬람교의 뿌리가 되었고, 네. 자 그러니까 이 유대교 본래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할까 우리 창세기부터 그리고 뭐 이제 그런 토라들 네. 일종의 율법이죠. 이런 것들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 작가는 그렇게 봐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도와주고 살아라. 상부상조해라. 그 두 번째는 우상을 절대 숭배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십계명을 받은 모세조차도 신격화하지 않았잖아요. 유대교는 정말 좀 보면 그 구약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으로 보는 거잖아요. 신과의 계약.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신과 계약을 해가지고 신을 저 영역으로 어떻게 보면 뭐 보냈다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서 이 세상은 살아가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들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우리도 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대충 이제 우리가 보면 기원전 1600년 경에 이제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되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또 거기서 한 350년 정도 살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엑소더스 그 출애굽을 하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결국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항상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런 세력들의 격전장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 로마 이렇게 시달리다가 서기 70년경에 멸망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유에 이제 아시다시피 아니거든요. 네, 네. 처음 알았잖아 우리. 그냥 70년에 망한 줄 알았어? 그냥 알았다고 해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 아시는 이산 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다, 이제, 다 떠나게 된 거죠. 네. 이제 흔히 말하는 또 전 세계로 막.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율법들 이런 것들의 바탕에서 계속해서 그 신앙을 2000년간 유지해 오면서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게 된 거죠. 네. 자, 근데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 이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우리가 있었냐? 보면 항상 그 문학을 보고 뭐 실제 또 금융의 역사를 봐도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 네. 완전 고리 대금업자 그 부자잖아요 어떻든 그죠. 가슴살 떼내려다가 네.
로스차일드. 그렇습니다. 로스차일드. 유대인. 유대인. 네. 로스차일드 하면 우리 뭐 지금도 막 세계를 그림자 정부. 그림자 정부 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막 움직여. 네. 로스차일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차일드니까. 애 잃어버렸다고 로스차일드는 아니고 네. 그게 뭐였더라? 그 이게 무슨 본래는 장미방패였나? 예, 5개 화살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그게 왜냐면 본래 독일 쪽이잖아요. 네. 로스칠트. 그 쉴드가 네, 그게 아마 쉴드의 아마 그쪽일 거예요. 그 어원이 같을 거야. 아마 네. 그래갖고 거기 문장인가가 뭐 아마 예, 이렇게 예. 예.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하나씩 그 런던에 보내고 프랑크푸르트, 파리 이렇게 갖고 이제 유럽의 전체의 어떤 그 부를 장악하겠다, 금융을 장악하겠다 그렇게 아 맞다. 들은 것 같습니다. 아, 지선 씨한테 뭐 물어보지 않기로 했는데. 왜요? 왜 묻지 않을 거예요? 아 지선 씨한테 뭐 물어봤다가 나 개박살 났잖아요. 이게 뭔 소리지? 우리 쇼츠 있거든요. 지선 씨 혹시 반도체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다가 네네. 와 그 쇼츠가 네. 난리 났어요? 460만 나왔는데 네. 댓글이 전부 다 정영진 저 새끼 왜 이지선 무시한다고 저거 맨스플레인 저거 일당백을 쭉 보셨던 분들은 전혀 그렇게 말하나? 아니야. 아 그런 거 안 할 텐데. 네, 근데 네. 처음 보는 분들이 460만이나 찍혔으니까 네. 오해할 수 있죠. 선글라스 꼈지, 잘난 척하지, 나 무시하지. 지 말투가 또 그때 내가 봐도 이지선 씨 근데 반도체가 뭔지는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 근데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는 거 많으시니까 우리 정 프로님. 죄송합니다. 얇고 자 그래서 넓게. 네. 아, 로스차일드. 네, 그런 식으로 유대인이 뭐 경제 이면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기록에도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부업체가 기원전 6세기에 그 바빌로니아의 무라슈 상해라고 하거든요. 대부업체 우리 치면 돈 빌려주는 네. 사나머니 같은 예 그런 것들이죠. 일종의 모델이. 예. 무대리, 무대리. 무대리. 네. 근데 거기 무라슈 상해 기록을 보면 네. 거기에 자금을 댄 유대인 70명의 이름이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문서에 자본 출자자들이. 그리고 기원전 5세기에 이집트 그 파피루스에 기록된 문서 보면 네. 또 유대인들이 대법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유대인하고 이 돈놀이하고는 떼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파피루스에서 페이퍼 나온 거 알아요? 아이 몰라요. 몰라요. 아 나 오늘 욕 먹고 싶은가 봐. 오늘 욕. 아 그래요? 네. 그럼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돈놀이를 잘했는데 그럼 네. 어떻게 이렇게 돈놀이를 잘해가 부자가 되었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환전, 환율 이런 쪽에 아주 이게 중요한 귀가 밝았고. 노하우가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부자가 된 이유. 음. 저는 오히려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기에 가능했다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게 이거 바로 이렇게 관련된 맞아버리면 안 되는데. 네.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니까 네. 예를 들어 뭐 땅을 어디 이렇게 하고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을 획득할 수가 없잖아요. 아. 맨날 언제 쫓겨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 내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뭔가를 개발을 해서 네. 늘 그렇게 좀 생존을 위한 이른바 부의 축적인 거지. 그렇죠. 일종의 그래도 유대인의 부의 비결을 뭐 크게 보면 네. 국제주의와 고부가가치주의로 볼 수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네네네. 그 지금 말씀대로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런 환율이랄까 환전이랄까 이런데 노하우를 그러면 그런 교육을 가지게 되었느냐? 지금 말씀대로 바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에 따르면 자기들이 가지고 수입을 매년 어떤 얻는 수입의 10% 정도를 해당이랄까 성전에 헌납을 해야 되는 그 규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니까 전 세계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화폐가 오고 저 나라 화폐가 오니까 이거를 어떻습니까? 이거를 잘 계산을 잘해야 되는 그래야 거죠. 되겠네요. 이거 뭐라고 할까? 환전을 해주고 환율을 해주는데 노하우를 태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이제 그 축적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네네네네. 되었던 거죠. 지금 말씀대로 네. 국제적으로 떠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본래 우리가 그 한나라 경제 이런 것들 잘 알려면 환율만 잘 알면 사실 거의 해결된다 할 만큼 이걸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 요것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몇천 년간 사이에 있다는 네네네. 거죠. 자, 그러니 뭐 실제로 우리 예전에 성경에 그 볼 때도
예수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에서 환전한 환전상을 쫓아냈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그게 뭐냐 이거죠. 그 성전에 환전상이 들어가서 일할 만큼 종교하고 그 환전상 이런 유대교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거죠. 그게 돈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환율, 환전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결국 환전하고 하다 보면 대부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 돈을 빌려주면 큰 돈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자를 받으니까. 근데 본래 유대인 내부에서는 이자를 받는 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죄예요? 이자를 받는 건 죄죠. 네. 왜 죄냐? 네. 왜 죄인지 알아요? 왜? 왜인데요? 자, 네. 시간은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신의 것. 그렇습니다. 네. 자, 이자라는 건 뭐예요? 돈의 시간에 대한 값어치거든요. 네. 그 시간에 대해서 네가 값을 받아? 이런 천하에 때려주길 놈.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퀴나스. 신학에 입각한 바로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똑똑해. 아, 오늘 좋다. 나. 네. 이게 사실 뭐 근데 이제 그건 아닌가 보죠? 아니 그 신학적으로 그렇게 맞는데요. 네. 이때는 이런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고 했잖아요. 빌려줬다 그냥 원금만 받아야지 네가 거기다 이자 그렇죠. 받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네.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그 같은 이웃끼리. 그렇기 때문에 이자 받는 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돈의 논리상 당연히 새끼를 치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는 그냥 묵인해 줄게. 다른 나라 유대인끼리는 안 되고 네네. 딴 나라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다른 민족, 종족 예, 뭐 이런 이자 받는 건 오케이. 네네. 그럼 이제 원쿠션으로 가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세우고 실제로 돈은 아. 유대인이 빌리고 이런 방식으로 명의만 이제 이쪽으로 좀 해놓고. 네. 그렇죠.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다 어쨌든 뭔가 규율이 있고 뭔가 정책이 있으면 반드시 대책 그 빈틈을 찾아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바로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말씀대로 이제 돈을 좀 이런 환전과 환율 해가지고 이런 노하우를 축적하다 보니까 돈하고 친숙할 수밖에 없으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럼 그 이후로도 이제 결국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결국 모든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세계 곳곳에서 많이 항상 무시당하고 혐오를 받아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자가 되는 것도 계속 같이 병행해서 일어난 것 같아요. 결국 오랫동안 소수자지 않습니까? 한 사회에 가장 소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을 때는 또 이제 뭐 유대인 거주지를 막 공격해가지고 뭐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뭐 영국에서 13세기에 대법하지 마라 했는데 뒤에 몰래 하다가 또 발각돼가지고 다 쫓겨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뭐 게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만의 거주구역 해갖고 네. 그 반강제로 갇혀 지내는데 그게 나치 치하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뭐 항상 자기들 받아줄 곳을 찾아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 재산이나 집이나 다 몰수해버리면 언제든지 안 되니까 항상 그 촉각을 곤두세워가지고 정보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대로 항상 그렇게 방랑하고 유랑을 떠나야 되니까 이게 결국은 유대 자본을 낳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세계 곳곳에 있는 친척이랄까 지인이랄까 가족이랄까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으면 정보망을 구축하기가 되게 쉬워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런데 민감해지면 실제로 그 예전에 그 일본의 호소카와 가문이라고 총리도 지냈습니다만 이제 일본의 구마모토 지방을 대대로 다스리던 호소카와 가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문이 그 몇백 년간 계속 유지됐단 말이죠. 몇백 년간.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를 하죠. 이 가문은 자기 동네 이제 자기 영지에 유랑극단이 오지 않습니까? 일본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랑극단을 엄청나게 대우를 잘해줘요. 근데 그 유랑극단이 뭐냐면 사실상 정보원 역할을 합니다. 자기들한테 왜냐면 합법적으로 전 일본을 떠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와서 야 요즘에 어느 번에서는 뭐 어떤 뭐 신무기를 도입했습니다. 어느 번에서는 뭐 참 농사에 이런 농법을 도입해봐. 이런 이야기를 앉아서 다 정보를 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600년간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정보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좀 네. 주고 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잘 획득을 해서 네. 그걸 이제 자신들의 그렇습니다. 번영하는 데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대인 사회 같은 경우는 절대 한 나라의 애착을 갖고 싶어도 애착을 못 가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모국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모든 국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최근에 아시안 게임 지난번에 우리 민족주의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 네.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제 하나의 어떤 뿌리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유태인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떠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정말 아주 객관적으로 잘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가문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겠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네. 보통은 흩어졌으면은 사라질 법도 한데 인종이 약간 이 네트워킹이 네.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종교가 좀 단단하게 묶어준 것 같긴 해요. 네, 네. 유대교 이걸로. 네.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대인 이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착 자금이랄까 생활 자금 이런 오. 것들을 무이자로 융자를 대출해주고. 해주고 그 유대인 협회들 이런 데서 아주 그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결국 문화의 중개자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도의 그 계산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유럽에 퍼뜨린 사람들. 아 유대인들이에요? 네, 아라비아 숫자를 동양서양에 보급한 사람도 유대인이고 담배를 퍼뜨린 사람도 유대교 상인이고 커피를 퍼뜨린 사람도 유대교 상인이라고 하죠. 커피 안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항상 허리춤에 요만한 저 주머니 같은 걸 들고 다니거든요. 그 주머니 무게가 몇 킬로? 1kg요. 1kg였습니다. 네, 1kg씩 딱딱 들고 다녔던 네. 게 그게 이제 딱 하루 양이거든요. 네, 여러분도 1kg 커피로 오늘 하루 또 맑은 정신으로 네. 향기롭게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1kg로 똘똘 뭉칩시다. 그렇죠. 우리 유대교로 뭉치듯이 네. 우리는 1kg로. 네. 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1kg 향기 맡으면 너 1kg? 우리 그럼 사귈래? 이건 좀 무리였죠? 우리죠. 네. 자, 1kg 커피로 여러분도 하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도 참 좋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하나 되는 1kg. 오. 자,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보시거나 아니면 앱으로 다운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다니까 해주시죠. 네. 자, 그 유대인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유대인 이야기 조금만 더 한번 드려. 별로 이렇게 흑역사라고 할 만한 게 좀 약간 좀 더러운 조금, 짓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조금 이따 보면 좀 이따 보면 네, 나오니까. 네. 네.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유대인 이제 그 유대의 사상이라고 할 때 예. 가장 핵심이 국제주의하고 고북화 가치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항상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이런 불안과 공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런 걸 갖고 있고 항상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기존의 것 이런 것들을 항상 의심한다는 거죠. 기존의 가치,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가치관 이런 걸 항상 의심하고 또 너는 이거밖에 못해. 너는 이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거밖에 못해라고 하는 제약받는 걸 되게 불쾌하게 여긴다는 거죠. 지적이든 뭐 여러 가지든 어떤 본인의 어떤 것들을 한계를 주는 사고방식을 되게 불쾌하게 여긴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항상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스스로에게 항상 되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 역사의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그냥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 일상을 또 넘어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이노베이티브라고 하죠. 혁신적인 걸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불안과 공포, 방랑 의식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국제주의적 감각을 키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갖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뭐 사실 유대 사상가들이 항상 보편주의적인 철학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크스죠. 아, 유대인이에요? 예. 아, 유대인이죠. 저기 말씀 듣다가 근데 참 생각보다 유대인은 철학자가 참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잠깐 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유대인 철학자가 별로 없을까? 이 정도면 많을 법도 한데. 세계를 만든 5대 사상가는 다 유대인이죠. 누구예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머리와 관련되는 관념과 관련되는 사람 10계명의 모세 유대인이죠. 네. 네. 그리고 이 머리보다는 가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사랑해라. 모두를 사랑해라. 예수죠. 유대인이죠. 근데 머리나 가슴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밥통이야. 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경제. 막스죠. 네. 근데 그 머리, 가슴, 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프로이드. 네. 프로이드도 유대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 네 명의 모든 것을 상대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을 향해서 혀를 넓은 그린 사람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이 5명이 다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5대 사상 가면 다 유대인으로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연맹, 국제연합 이런 데도 유대인 사상이나 유대인 자본가들의 배후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국제적으로 되어야지 이게 유대인들이 살아갈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 미국 외교협회 CF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린 어페어즈 내는. 네. 그것도 상당히 이제 유대인이 그런 다국적 네트워크는 유대인의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국제주의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아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고 탄압받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포그롬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 돈 빼앗고 그 높은 곳에서 건물에서 미더다리가 죽이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탄압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유에서 유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땅 있고 이래봤자 언제 뺏길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교육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 보면 예술, 금융, 의학, 법률, 과학, 기술 이런 데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혁신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그 결과 노벨상의 태반을 유대인이 차지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절대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빼앗아 갈 수 없는 내 머릿속에 정보, 지식, 기술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켜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 경우는 현물 대신에 땅이나 뭐 이런 건물 대신에 그러니까 선물 거래들,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래들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으로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지금 말씀대로 결국은 그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이 환경 속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국제주의와 고부가가치라는 전략을 택해가지고 결국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좀 더 뭐 생리적으로 유대인이 뛰어나다 이거는 뭐 다 뛰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불을 많이 축적해 갖고 그런 기술들, 무형의 어떤 지식, 정보, 그 금융 테크닉 이런 것들의 역사적인 경륜을 축적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대법자가 그 유독 많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샤일록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대법자 사실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예전에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뭐 사채업자 이렇게가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돈을 그때 이제 급할 때 빌려주면 좋은 사람들인데 왜 안 줬냐? 일단 이율이 너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그 이자 내다가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돈을 못 내다 보면 담보로 제공한 거를 빼앗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적대적인 감정들이 많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 처음부터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부업 사채업을 한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농사를 많이 지었죠. 근데 자기 땅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농토를 뭐 이게 농사짓긴 쉽지가 않았을 거고. 그 처음에 했던 거는 직공들 있지 않습니까? 비단을 짠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리를 만든다든지 대장장이를 한다든지 염색업을 한다든지 이런 뭐 기술적인 많이 종사를 했대요. 근데 문제가 유럽 역사 이제 중세사를 보면 7세기 무렵에 길드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 길드라는 게 뭡니까? 동업조합이잖아요. 직공들끼리 같이 모이는. 네. 네. 뭐 상공업이나 수공업이나 네. 이런 자기들끼리 이제 같은 직종의 딱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카르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네. 딱 장막을 치는 거죠. 못 들어온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길드에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매개로 세약을 한단 말이죠. 유대인들 안 받아주는구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 하다가 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뭐지? 돈 빌려주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돈 빌려주는 것 자체를 좀 천대시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런 더러운 짓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사람들이 더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중세 같은 경우가 이제 신학에서 큰 제 중에 세 가지 제가
신성 모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를 하고 근데 또 하나가 지금 이런 대부업이에요. 돈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들 이게 아주 큰 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 좋은 인상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 우리가 대부업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막 하인들 하녀들도 돈을 모아가 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척이나 지인하고 결속해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빌려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가 대법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안 되니까 하면 안 됐는데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기독교회는 고리대금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 1139년에 이제 기독교 라테란 공의회에서 그 결정이 내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리대금업 인간이 살면서 이 대법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기독교 못 한다고 하니까 이제 요 빈 무주공산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프랑스의 유대교 지도자가 야 그러면 이게 우리 유대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정 어느 정도 대법을 허용하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해주는 거죠. 이제부터는 좀 하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주 소규모 전당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궁정이나 왕실이나 귀족에게도 이제 돈을 빌릴 정도로 규모를 커지게 된 거죠. 사실 이자가 상당히 세긴 세요. 뭐 어쩔 수는 없죠. 네. 당시에 연 한 30에서 60% 정도 됐다고. 연 30에서 60? 네. 너무 센데. 별로 안 비싼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요? 그래도 연 30인데요? 연 30이면 지금도 뭐 우리나라는 지금 한 20%로 좀 낮추긴 했는데 뭐 지금 뭐 한 10년 전만 해도 한 30%는 우리나라도 했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회수율 같은 것도 그때가 더 좋았나? 모르겠네.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보통은 이제 결국 농사를 지어가지고 갚는 거니까 사실 뭐 이 다른 걸로 돈을 만들어낼 그 기회는 잘 없어요. 농사 말고는 없어요. 근데 농사라는 건 대체로 뭐 갑자기 대박을 칠 확률은 없고 오히려 가뭄이랄까 홍수로 오히려 이제 흉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게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는 있었겠죠. 그 문제는 또 이 이율은 이율인데 이게 변제가 늦어지고 이런 복리 계산하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원금이 몇 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좀 못 내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순식간에 복리가 돼버리니까 그럼 이게 큰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반유대 정서가 이렇게 이제 나아지는 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법만 한 건 아니고 아무리 뭐 중세가 좀 폐쇄적이고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서로 교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유대인들이 무역업을 하기가 좋은 거죠. 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역상. 네. 그리고 무역상을 하다 보면 박해를 받으면 바로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죠? 배 타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만들잖아요. 뭐 이게 부동산 같은 거는 이게 고정돼 갖고 못 움직이잖아요, 토지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유동화시키는 정권도 만들어내고 선박,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동화시켜내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이런 무역에 종사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러니까 이게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박쥐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날짐승과 길짐승이 전쟁을 했을 때 한쪽 요렇게 여기가 유리하면 여기 편 붙었다가 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 이렇게 전쟁을 할 때야말로 유대인들은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니까 서로 이제 교육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양측을 오가면서 무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업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필요해서 유대인을 활용해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얻어내지만 기독교 쪽 입장에 볼 때는 아 저놈들은 이슬람 상인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저거 해먹는 놈들 나쁜 유대인들 또 이슬람 쪽에서는 기독교하고 결탁해서 또 우리 거 해먹는 나쁜 놈들 양측에 다 이제 이렇게 좀 요걸 좀 들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 이런 뭐 사실 남북 전쟁 때도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났을 때도 북쪽이 필요한 면화는 남쪽이 생산하잖아요. 몰래 이제 갖고 올라가고 또 남측이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그 공업 제품들 이런 건 또 북쪽에서 몰래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도 다 돈을 먹는다고 되게 이제 또 미국에서도 그 당시 반유대 정서가 좀 있었다고 하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무역업에 종사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날개를 달게 된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뭐 영국에서 13세기에 추방도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스페인의 레콘키스타가 되고 나서 또 스페인에서 추방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달한 곳, 유대인들을 받아주는 곳, 그게 네덜란드였거든요. 네덜란드 지방, 지금의 네덜란드 지방이죠.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17세기, 네. 16세기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러니 유대인들도 같이 잘 뻗어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당시 뭐 중남미 이런데 가가지고 커피, 설탕 뭐 이런 무역하는데도 아주 중추의 역할을 했고, 그 미국이 이제 독립되기 전에 18세기 초반에도 유대인 같은 경우가 미국 그 당시 인구의 1%가 안 됐는데 네. 무역업자는 한 12% 이상 차지했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이 무역에서 중추의 역할을 했죠. 근데 이 무역과 관련해서 또 결정적으로 아까 박지인 상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좀 비인도적인 반인도적인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유대인에 대한 나쁜 유대인에 이미지. 대한, 무역하다가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말하는 노예 무역의 담당자들이었죠. 아, 유대인들이? 아, 그래요? 아, 노예무역 실무를 담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당시 무역은 물물교환이 원칙이었대요, 바터가. 근데 교환할 내가 저 사람 물건을 저 민족, 저 지역의 물건을 얻고 싶은데 내가 줄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물건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사람이구나. 그렇죠. 노예죠, 노예. 네.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유대인이 기독교인을 노예로 데리고 있으면 안 되고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슬람 신도를 유대인이 노예로 데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노예를 영어로 슬레이브라고 하잖아요. 네. 그 슬레이브 어원이 슬라브? 슬라브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저 북유럽 그 저 북쪽 그 슬라브족들 사는 이쪽에는 비기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잡아오는 거예요. 그 노예로. 그 노예로 잡아갖고 오스만 투르크 이쪽에 저 그 아랍 쪽에 파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을 그렇죠. 노예로 했다고요? 슬라브 쪽 사람들. 또 큰일 나려고. 네. 아, 질문 하나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 알아요? 전 다 알죠. 아, 그래요? 네. 아, 그 진짜 얘기해보세요. 아니. 네. 한 번에 14,000명까지도 한번 실어나르는 아이고야. 14,000명을.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이제 유대인 상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상이 안 좋겠죠. 그 프랑스의 베르등인가 그쪽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유대인들 다 직결 노예들이 이제 직결해가지고 유대인 상인이 거기서 이제 저 사라센 제국 네. 판매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왜 예전에 우리가 뭐 그랬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망태 할아버지가 너 말 안 들으면 잡아간다 하듯이 여기는 말 이런 거죠. 유대인이 너 잡아간다. 말 안 들으면. 아니 뭐 유대인이지만 참 그 지들이 노예 필요해갖고 노예 잡아오라고 그래서 잡아왔다고 또 네. 그렇게 사람들 안 좋게 보고 하는 참 유럽 사람들도 문제예요. 지들이 그렇게 이 고리대금 뭐 필요하니까 유대인 시켜놓고 유대인 저 나쁜 놈들 저 고리대금 뭐 하는 거 보라고 하고 노예 필요하니까 노예 데려오니까 또 노예 데려온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참 그 근데 유럽 이제 계속 불을 축적하니까 아. 너무 배도 아프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일에서 돈 그렇죠. 버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약간 그 아주 부정한 네. 돈이다 이거죠. 네, 그렇게 깨끗하지 느껴졌을 못한 것 돈이다. 더러운 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근데 부는 엄청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게 유대교에서는 본래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이익을 보는 거를 좋다고 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그 모세오경이나 이런 경전보다 그 현실적으로 이제 삶의 지침이 되는 것들이 탈무드거든요. 네, 탈무드. 그러니까 탈무드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대안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으니까. 탈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많이 그 이제 삶의 지침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무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예 무역도 하게 되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밀수죠, 밀수. 밀수까지예요. 우리가 안 좋은 모든 것들은 돈이 되는 거는 다 하게 됐다. 이런 돈이라면 얘들은 뭐든지 다 한다라는 이제 유대교 상인들은 네. 이런 이미지가 된 거죠. 그 대표적으로 밀수가 부자가 된 유대인 가문이 로스차일드래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전쟁을 근대 유럽이 아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계속해서 전쟁이 연속이었잖아요. 네. 뭐 7년, 30년 전쟁 이후로 또 7년 전쟁, 100년 전쟁. 자, 그러니까 전쟁 중에 서로 간에 이제 교육을 못 하잖아요. 네. 자, 근데 그러면 물자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물자가 부족한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밀수를 통해 가지고
갖다 팔면 엄청난 돈이 되지 않습니까? 밀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특히 나폴레옹이 영국을 어떻게든 침략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면서 대륙 봉쇄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도 또 봉쇄령을 내렸어요. 상호 봉쇄령을 내렸거든요. 자 이럴 때 로스차일드 가문이 양측에 막대한 뇌물을 줘가지고 몰래 배 띄웠구나. 네, 그래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검투 조치를 피해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 이런 것들 자산을 미천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 지금 금융 자본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우리 예전에 뭐 워털루 전투의 승리 소식을 하루 먼저 알아가지고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자본들을 축적할 때는 그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막 온갖 종류의 부정한 수단을 다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태인들이 그런 증권 뭐 또 무슨 어음 뭐 이런 거 아마 만들어내는데도 맞습니다. 아마 제일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어차피 못 가죠. 그리고 뭐 가졌다가도 언제든 뺏길 수 있으니까. 또 금덩이도 그나마 좀 안전한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부피가 몸 한번 털리면 뭐 그렇습니다. 싹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사인이나 이런 걸로 좀 증명 가능하고 네네. 뭔가 이렇게 내 집이나 내 몸이 아닌 곳에 뭔가 이렇게 보존해도 보관이 가능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여튼 많이 한 것 네. 같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 바로 그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차용증서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차용증을 팔거나 아니면 할인을 해가지고 현금 바로 만드는 그러니까 차용증을 채권으로 쓰게 된 게 유가증권의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태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되게 위험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유가증권, 수표, 채권 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본인만 그걸 가지고 있는 본인만 딱 그 발행자가 다 나와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주체가 딱 돼 있으니까 빼앗길 염려가 덜하고 또 추방당할 때도 그 종이 쪼가리 몇 장만 가지고 와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냈고 무기명 채권도 여기서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해요. 아, 유대인들이.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페인 해군이 이제 막 그 바다 쪽에 이제 무역선들 검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가 유대인 소유라든지 아니면 이 배에 선적된 물건들이 유대인 거다 이러면 그냥 압수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숨기려고 그냥 허위로 기독교인 이름을 막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무기명 채권이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차용증과 채권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압니까? 3% 정프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차용증. 차용증. 이지선이 정영진에게 100만 원 빌렸다. 네. 쓰면 그게 이제 차용증이잖아요. 네. 채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대신 차용증은 나와 이지선 둘 사이만 거래가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다시 차용증 나 주면 난 이거 찌버리면 땡, 돈 갚으면 땡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은 이지선이 나한테 빌려갔지만 네. 이 쪼가리를 종이 쪼가리를 갖고 있으면 누가 오든 나는 누구한테든 100만 원 줄 거야. 100만 원만 주면 난 이거 뭐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지선은 얘한테 다시 뭐 90만 원에 팔 수도 있고 이거를 아니면 뭐 105만 원에 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래가 가능한 차용증. 이렇게 네. 생각하면 네. 이해가 빠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오늘 뭐 또 460만 또 나오겠네. 이게 무슨 큰 잘못이요. 하여튼 유대인들이 전 세계 무역을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왔으면 무조건 이거 소선당하는 거 가져가는 거야. 아유, 또 무역상이라면 소선당 빼먹을 수 없죠. 그거 갔으면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아마 지배하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소선당 한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대한민국 2+ 한우의 참맛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선당 한우 이번 추석에도 먹어봤죠? 네,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흐르고 풍미가 또 보통이 아닙니다. 네, 소선당 한우와 함께 말들이 살찌는 이 시절 여러분도 함께 살찌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살쪄서 큰일 났어요.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래? 네. 소선당만큼 맛있는 건 없잖아, 그래. 맞아요. 한우는 소선당입니다. 네,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일단 소선당 한번 먹고 나면 다른 건 먹고 싶지가 않거든. 식욕이 없어집니다. 소선당 한우만 계속 먹고 싶으니까 지갑이 텅텅 비잖아요. 네, 지갑이 감당 안 될 테니까요. 네. 소선당 한우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너무 지금까지 나쁜 얘기만 좀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좀 뭐 더, 나쁜 얘기 어, 그렇게 많지 네, 않았던 좀 것 더 같은데요. 나쁜 얘기 더 해주셔도 돼요. 아니, 좀 좋은 이야기를 그래도 해주려고. 유대교? 네. 예. 아니 그래서 결국인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네. 사람들 착취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 때문에 예. 신용 대출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런 아 그래요. 이쪽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담보 대출, 담보 없으면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대출 금액이나 이자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여기부터 제일 먼저 시작됐는데 유대교 시스템으로. 그리고 이게 뭐 결국 유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능한 사람은 투자라든지 융자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인 사람이 하워드 슐츠로 나와요. 슐츠. 스타벅스.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하워드 슐츠가 이거를 사들일 때 그 시애틀의 유대인 갑부들에게 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인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신용도 그리고 이 사람의 전망을 보고 그냥 담보 없이 그냥 빌려줬다는 거죠. 투융자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스필버그 같은 경우도 유대인이잖아요. 네. 스필버그가 어떻게 저렇게 할리우드에서 단시간 내에 유명한 감독을 자리를 잡았느냐? 그것도 결국은 할리우드 내의 어떤 유대인 네트워크. 영화인들 같은 경우에 유대인 네트워크가 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아까 말씀드린 고부가가치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자산 이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서 또 많은 좋은 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자선 문화도 좀 있다고 하죠. 기부를 하는 뭐 이런 말은 많습니다만 탈무드에도 나오고 우리 뭐 정경승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돈은 비료와 같아가지고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썩고. 뿌리면 이제 이게 완전히 큰 자양분이 이제, 되고.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기 먹는 식재료 10% 정도를 항상 음식점 처마 밑에 놓아둔다는 거예요. 배고픈 가져갈 사람 수 있게. 가져가라고. 예. 내가 먹는 거는 100%가 아니라 90%만 먹고 10%를 항상 놓아둬라. 지금도 열성적인 유대교들은 계속 실천한다는 거죠. 그게 11조랑 같은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다른 여기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유대교에서는 11조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이제 생산한, 네가 이제 수확한 그 양의 10% 정도를 이웃에게.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디 해라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11조 개념으로 발전이 된 예, 거고.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대인 사회 같은 경우는 네. 무이자 대출협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민 온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자금 지원 같은 거는 많이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계 유대인들이 영국 런던으로 많이 왔다는 거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럴 때 로스차일드가 많이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무이자로 그냥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 같은 경우는 돈벌이를 다른 종교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들에게는 뭐 다른 종교는 돈을 좀 예를 들어 우리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하라 최영장군 이런 것들이 내려옵니다만 여기는 이런 식이에요. 부는 요새, 빈곤은 폐허. 돈은 요새다 이거죠. 네. 돈이 없으면 폐허와 같고 그 돈은 악도 저주도 아니고 사람을 축복해 준다.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고민, 말다툼, 빈지갑.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빈지갑이다.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인도 속담에도 뭐 인도 쪽에 그런 이야기 있다잖아요. 뭐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기침, 사랑, 빈지갑. 네. 그런 거라는데 빈지갑이 가장 숨길 수 없고 가장 이제 또 뭐 상처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땅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돈이야말로 이제 목숨줄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줄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돈에 유달리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문제는 또 그게 결국 다른 민족 그 다른 구성원들에게 반감을 사가지고 또 박해를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우리도 뭐 대중 문화나 이런 데 보면 또 상당히 그 돈에 집착하는 수전노 같은 느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또 역설적으로 또 박해와 또 뭔가 무시를 부르기도 하고 또 근데 자기들 입장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치가 유대인들 재산 뺏으려고 그렇게 많이 죽였다면서요. 아, 뭐 그런 얘기도 그런 있죠.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이 조금은 있을 네,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독일도 금융을 그 지배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았고 또 문제가 뭐 독일이 워낙 그 살인적인 인플레랄까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과 기본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럴 때 딱 그게 금융 유태인 이렇게 딱 그 뭐라고 할까 확실하게 희생양을 정하기는 좋죠. 그런 것들이 또 대중적인 그러니까 항상 그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루트 같은 경우가 네. 종교개혁을 할 때 유대인 좀 지도자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하려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절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유터가 상당히 이제 유대인들 적개심이 좀 예, 커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유대인들 쫓아내라 막 엄청 탄압하는 내용의 어떤 주장을 책에 썼거든요. 그 나중에 나치가 그걸 몇백 년에 충실히 수행을 했던 거죠. 400년대에 나치가 그걸 수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치의 그 유명한 슈트라이였나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재판하지 않습니까?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 이런 거 할 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행했다. 그러니까 여기 재판하려면 루터를 먼저 데려와서 재판해라. 왜 나를 데리고 재판하냐.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할 만큼 나는 루터가 했던 말 그대로 충실히 이행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네. 자, 유대교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돈들을 만지게 되고 네. 불을 쌓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예. 해봤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로 갑니까? 네. 기독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흑역사가 더 좀 짙겠죠? 많겠죠? 그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난번에 노트르담 드 파리 했습니다만 그 대성당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도 이 11조의 위력들이 컸던 거죠. 11조를 인해 가지고 그걸 다 거두고 있으니까 그 큰 부가 가능했던 거죠. 네네네네네. 자, 그럼 기독교 흑역사 조금 한번 소개만 좀 들어보고 일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살아라, 상부상조해라 이런 시대가 유대교의 가르침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끼어졌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때 그 말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에 분개해가지고 사랑을 주장한 이제 하나의 예수. 그렇죠. 존재가 나온 거죠. 서로 이제 사랑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착취하냐. 그래서 바로 예수가 등장했던 거죠. 네. 그 당시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그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냈다고 하죠. 로마 제국에 내는 11조를 냈고 그것도 한 10% 정도 내야 됐나 봐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신전세라 해가지고 그 신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네네네. 신전하고 이거 건축하고 보수를 해야 되니까 또 신전세를 내야 되고 또 유대교 해당 시나고그 이럴 때 또 기부금을 내야 되고 세 가지 정도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 정부가 직접 세금을 안 거뒀거든요. 징세 청구인이 있죠. 세금을 거둘 권리를 파는 거예요, 돈 주고. 근데 그게 뭐 최근에도 있었어요. 저 남미 아르헨티나 쪽이었나요? 그런데도 국가가 재정이 어려울 때 그냥 세금 거둘 권리를 팔아요. 어떤 단체나 기관에. 네. 그럼 거기에서 국가는 당장 필요한 돈을 일단 몇 년치를 한꺼번에 받거든요. 그럴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권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징세에 나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로마 정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몇 년치를 받고 하니까 이 징세 청구인들은 이제 자기들 돈 이상은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권력을 오남용해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고 네. 그래서 세리라는 게 그 성경법 나오잖아요. 세리. 세무 관리가 그 엄청 욕을 들어먹잖아요. 세리하고는 절대 막 네네네. 곁에 두지 마라. 천대받고 이런 게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권력이 오남용되고 있었고 세무 여러 가지 행정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또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자 받는 걸 금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전상을 가장해가지고 사실상 대부업 사채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전에서 지금 환전상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가 뒤집어 엎고 했다가 결국 유대 주류 사회가 이걸 못 받아들여가지고 처형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을 시킨 거였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이제 갔는데 이제 기독교가 계속해서 뻗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실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종교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죠. 사실은 세금을 좀 더 잘 거두려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나는 거죠. 세금을 좀 더 잘 거두려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네. 당시 로마 재정이 악화돼가지고 네. 도저히 이제 국가 통치하기 힘든 와중이다 이거죠. 이럴 때 차라리 기독교를 딱 국가적으로 공인해가 딱 그걸 결부시키는 거죠. 네.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세금을 제대로 내라라고 말을 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징세 행정에는 더 유리했다고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의 총본산이 사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이유가 이제 황제의 어떤 제국 경영을 위해서 보다 원활한 징생정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 이제 공인도 상당한 큰 이유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나름 초기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거죠. 결국 이제 조세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니까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나라 경영이 좀 편해졌던 거죠. 그렇지만 얼마 가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제 돈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예.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그 돈 때문에 받아들인 기독교에서는 어떤 또 종교의 흑역사들이 이렇게 벌어지는지는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기독교 말고 뭐 개신교라든지 혹은 뭐 불교 얘기도 좀 나오나요? 네, 이때 기독교는 이제 가톨릭하고 그러니까 가톨릭이었죠. 예, 개신교 분리되기 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불교 이야기도 좀 하고 네. 이슬람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종교의 흑역사, 돈과 종교의 조금은 꺼내기 쉽지 않은 얘기들 계속해서 2부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